3000년 전 이집트 왕가의 무덤에서 발견된 파피루스 한 장이 고고 학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파라오들만이 알고 있던 금지된 의식들과 죽음보다 무서운 저주들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파피루스를 번역한 학자들 중 절반이 의문의 사고를 당했고 나머지는 미쳐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고대 이집트 왕조가 수천 년간 숨겨온 가장 어두운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1323년 투탕카멘 파라오가 의문의 죽음을 맞았을 때 그의 무덤에는 다른 파라오들과는 완전히 다른 물건들이 묻혔어요. 황금 마스크와 보석들 사이에는 기묘한 형태의 석판들과 검은 양피지에 쓰인 주문서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죽은 자의 서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위험한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의 이름은 네크로노미콘 이집티쿠스, 죽음을 지배하는 자들의 금서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둡고 복잡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일반 백성들에게는 오시리스와 이시스의 자비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지만 파라오와 대제사장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비밀 의식들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의식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혹했습니다. 매달 3달이 뜨는 밤, 기자 피라미드 지하 깊숙한 곳에서는 혼돈의 의식이 진행되었어요. 이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파라오와 선택받은 몇 명의 대제사장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검은 로브를 입고 얼굴에 이상한 가면을 쓴 채 어둠의 신 세트에게 인간의 영혼을 바치는 의식을 거행했어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그 의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그 자체를 조종하려고 했던 거예요. 파라오들은 자신들이 죽은 후에도 현세에서 계속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 했고 그를 위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경계를 흐리는 금지된 마법을 사용했습니다. 혼돈의 의식이 진행되는 지하실은 피라미드 안쪽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미로 같은 통로를 지나야 했는데 그 통로의 벽면에는 인간의 뼈로 만든 장식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각 뼈마다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로 저주가 새겨져 있었고 그 저주들은 침입자들에게 끔찍한 운명을 예고하고 있었어요. 의식실의 중앙에는 검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 제단 위에는 수많은 홈이 파여 있었는데 그것들은 모두 피가 흘러내릴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었어요. 제단 주변에는 13개의 촛대가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각 촛대에는 인간의 기름으로 만든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시작되면 먼저 대제사장이 고대 언어로 주문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 주문은 현재까지도 완전히 해독되지 않았지만 일부 해석된 내용을 보면 죽음의 문을 열고 어둠의 힘을 불러오며 영혼들을 자유롭게 하라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주문이 진행될수록 의식실 안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졌고 이상한 소음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희생자가 제단 위에 올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파라오와 대제사장들은 특별한 도구를 사용해서 희생자의 영혼을 천천히 추출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희생자는 극도의 고통을 느꼈지만 동시에 의식을 잃지 않도록 특별한 약물이 사용되었어요. 추출된 영혼은 수정으로 만든 특별한 용기에 보관되었습니다. 이 용기들은 영혼의 감옥이라고 불렸는데 그 안에 갇힌 영혼들은 영원히 파라오의 명령에 복종해야 했어요. 파라오들은 이런 식으로 수백, 수천 개의 영혼을 수집했고 그들을 자신의 개인적인 군대로 사용했습니다. 람세스 2세 치세 동안 이집트 전역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죽은 지 며칠 된 시체들이 갑자기 일어나 걸어다니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밤마다 피라미드 주변에서는 정체불명의 형체들이 배회했습니다. 백성들은 이것을 파라오의 신성한 힘이라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왕실에서 진행되던 네크로맨시 실험의 부작용이었어요. 람세스 2세는 당시 가장 강력한 네크로맨서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죽은 자들과 대화하는 능력을 보였고 성인이 된 후에는 그 능력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죽은 적국의 장군들을 되살려서 정보를 얻어냈고 심지어 자신의 조상들인 전임 파라오들의 영혼을 불러내어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람세스의 실험 중 가장 끔찍한 것은 영원한 고문이라는 기술이었어요. 이것은 반역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죄인을 죽이지 않고 영혼만 몸에서 분리시킨 후 그 영혼을 특별한 고문 장치에 가둬두는 방법이었습니다. 몸은 의식을 잃은 채 살아있지만 영혼은 끊임없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죽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고문을 받은 사람들의 몸은 왕궁 지하에 있는 특별한 방에 보관되었어요. 그들은 마치 살아있는 시체 같은 모습으로 누워 있었는데 때때로 입에서 피를 토하거나 몸을 경련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고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고대 이집트의 미라 제작 과정에도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부 처리는 시체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파라오들의 미라는 달랐어요. 그들의 몸에는 특별한 부적들이 삽입되었고 뇌를 제거할 때도 일반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절차를 거쳤습니다. 파라오의 뇌는 단순히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항아리에 보관되면서 7일간 어둠의 의식을 거쳤어요. 그 과정에서 뇌 조직은 검은색으로 변했고 이상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변화된 뇌가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렸다는 것이에요. 대제사장들은 이것이 뇌에 있던 기억과 의식이 물질적 형태로 응축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변화된 뇌는 다시 파라오의 두개골 안에 넣어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원래 자리가 아닌 특별히 가공된 두개골의 빈 공간에 배치되었습니다. 그 빈 공간에는 미세한 수정 조각들이 박혀 있어서 뇌 조직과 수정이 융합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처리된 파라오의 미라는 일반적인 미라와는 완전히 다른 특성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죽은 후에도 꿈을 꾸고 주변 상황을 인지하며 심지어 텔레파시를 통해 살아있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일부 파라오들은 자신의 무덤을 방문하는 도굴꾼들에게 직접 저주를 내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영혼 분리 의식이었어요. 이 의식은 파라오가 살아있을 때 진행되었는데 그들의 영혼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서 각각을 다른 장소에 숨기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설령 파라오의 몸이 죽더라도 영혼의 일부는 계속 살아남아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여겨졌거든요. 영혼 분리 의식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과정이었어요. 먼저 파라오는 특별한 약물을 복용해서 의식 상태를 변화시켜야 했습니다. 그 약물은 사막에서 자라는 희귀한 선인장의 즙과 독사의 독, 그리고 인간의 뇌수액을 혼합해서 만든 것이었어요. 이 약물을 마시면 파라오는 환각 상태에 빠지면서도 극도로 예민한 감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약물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대제사장들이 파라오 주변에 복잡한 마법진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 마법진은 파라오의 혈액으로 그려졌는데 피가 마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새로운 상처를 내야 했습니다. 마법진이 완성되면 파라오의 몸에서 이상한 빛이 나기 시작했고 그 빛이 점점 여러 개의 구체로 분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각각의 빛 구체는 파라오 영혼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특별한 수정 용기를 사용해서 이 구체들을 하나씩 포착했어요. 그 과정에서 파라오는 극도의 고통을 느꼈지만 동시에 자신의 의식이 여러 곳에 동시에 존재하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리된 영혼 조각들은 각각 다른 장소에 숨겨졌어요. 하나는 파라오의 무덤에, 다른 하나는 신전에, 또 다른 것은 사막 깊숙한 곳의 비밀 동굴에. 이렇게 흩어져 있던 영혼 조각들은 파라오가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그의 의지를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에서는 파라오가 죽은 후에도 그의 명령이 신비한 방법으로 전달되곤 했어요. 클레오파트라 7세가 통치하던 시대에는 이런 어둠의 마법이 절정에 달했어요.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여왕이 아니라 고대 이집트 마법의 최고 계승자였습니다. 로마의 정치인들을 매혹시킨 것도 그녀의 미모보다는 강력한 마법의 힘 때문이었다는 설이 있어요. 클레오파트라는 매일 밤 알렉산드리아 궁전 지하의 비밀방에서 불멸의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의식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생명력을 연장하고 동시에 적들의 생명력을 빼앗을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 의식의 대가는 끔찍했어요. 매번 의식을 진행할 때마다 무고한 희생자들의 피가 필요했거든요. 클레오파트라의 불멸의 의식은 다른 파라오들의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복잡했어요. 그녀는 그리스의 연금술과 이집트의 전통 마법을 결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생명 연장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의식의 핵심은 생명력 전이라는 개념이었는데 젊고 건강한 사람의 생명 에너지를 자신에게 옮기는 것이었어요. 의식에 사용되는 희생자들은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별되었습니다. 16세에서 25세 사이의 처녀들이어야 했고 어떤 질병도 앓은 적이 없어야 했으며 특별한 점성술적 조건을 만족해야 했어요.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전역에 비밀 요원들을 보내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여성들을 찾아냈고 그들을 궁전으로 데려왔습니다. 희생자들은 의식 전에 한 달간 특별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했어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특별한 음식을 먹고 특정한 향을 피운 방에서 명상을 하며 고대 이집트의 성스러운 춤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들의 생명 에너지는 점점 더 순수하고 강력해졌어요. 의식 당일 희생자는 황금실로 짠 특별한 옷을 입고
클레오파트라의 비밀 의식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그 방은 마치 다른 세계 같은 모습이었어요. 벽면은 모두 검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천장에는 별자리를 형상화한 보석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방 중앙에는 2개의 침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는데 하나는 클레오파트라를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희생자를 위한 것이었어요. 두 침대 사이에는 복잡한 금속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장치는 수많은 가느다란 금실과 수정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마치 거대한 거미줄 같은 모습이었어요. 클레오파트라의 궁정 마법사들은 이 장치를 생명의 달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을 통해 한 사람의 생명력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의식이 시작되면 클레오파트라와 희생자가 각각의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고대 언어로 주문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이 진행될수록 생명의 다리에서 이상한 빛이 나기 시작했고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지면서 두 사람을 연결했어요. 희생자는 처음에는 평온한 표정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창백해지고 수척해졌습니다. 반대로 클레오파트라는 점점 더 젊고 아름다워졌어요. 마치 희생자의 젊음과 아름다움이 그녀에게 옮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식이 끝날 무렵 희생자는 완전히 시들어버린 채 숨을 거두었고 클레오파트라는 10년은 젊어진 모습으로 일어났어요. 하지만 이런 의식에는 무서운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희생자의 생명력과 함께 그들의 기억과 감정도 클레오파트라에게 전해졌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백 명의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때로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혼동했습니다. 이집트 마법사들이 사용하던 저주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영원한 고통의 저주였어요. 이 저주에 걸린 사람은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천천히 썩어가지만 의식은 계속 유지되어서 끝없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이 저주를 거는 과정도 매우 복잡했습니다. 먼저 대상의 진짜 이름을 알아내야 했어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람의 진짜 이름에는 그 사람의 영혼이 담겨 있다고 믿었거든요. 진짜 이름을 알아낸 후에는 그 이름을 특별한 점토판에 새기고 그 점토판을 신성한 불에 구워야 했습니다. 구워진 점토판에는 대상의 혈액 몇 방울을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점토판에서 이상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는데 그 연기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렸습니다. 마법사는 이 연기를 특별한 항아리에 가두고 그 항아리를 대상이 있는 곳 근처에 묻었어요. 항아리가 묻힌 순간부터 저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상은 처음에는 가벼운 두통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이 심해졌어요. 몸의 모든 세포가 하나씩 죽어가는 것 같은 고통이었지만 실제로는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어야 했습니다. 이 저주에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미쳐버렸고 그들의 비명소리는 밤새도록 들렸다고 합니다. 파라오 아케나텐 시대에는 더욱 극단적인 실험들이 진행되었어요. 그는 전통적인 다신교를 버리고 아텐 신만을 숭배하는 종교 개혁을 단행했는데 그 이면에는 새로운 형태의 어둠의 마법을 실험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마르나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증거들을 보면 당시 궁전에서는 인간의 신체를 이용한 끔찍한 실험들이 일상적으로 진행되었어요. 아케나텐의 실험 중 가장 끔찍한 것은 신체 변형술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몸을 마법적으로 변화시켜서 다른 생물로 만드는 기술이었어요. 아케나텐은 자신의 적들을 벌이나 뱀, 심지어 식물로 변화시켜서 평생 고통스럽게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변형을 당한 사람들은 외형은 완전히 바뀌었지만 내면의 의식은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인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도 벌레나 식물의 몸으로 살아가야 하는 끔찍한 운명에 처했습니다. 아마르나 궁전의 정원에는 이런 식으로 변형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나무나 꽃의 모습으로 심어져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고대 이집트의 홀령 소환술도 현대 네크로맨시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이집트 마법사들은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어 정보를 얻거나 살아있는 사람들을 조종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들이 사용하던 소환 의식은 현재까지도 일부 비밀 조직들에 의해 전승되고 있다고 합니다. 홀령 소환 의식은 보통 깊은 밤에 무덤가에서 진행되었어요. 마법사는 특별한 향을 피우고 죽은 자의 개인 소지품을 제단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고대 언어로 죽은 자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의식이 성공하면 죽은 자의 영혼이 나타나서 마법사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환에는 위험이 따랐어요. 때로는 푸른 영혼이 아닌 다른 악한 존재들이 나타나기도 했고 그들은 마법사를 공격하거나 현세의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마법사들은 항상 보호 마법진을 그리고 퇴마용 부적을 준비해 두었어요.
투트모세 3세 치세에는 시간 조작 마법이라는 금기 중에 금기가 개발되었어요. 이 마법을 사용하면 특정 지역의 시간 흐름을 늦추거나 빠르게 할 수 있었는데 그 부작용으로 해당 지역의 모든 생명체들이 비정상적으로 늙거나 시간에 갇혀버리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시간 조작 마법의 원리는 매우 복잡했어요. 먼저 특별한 수정을 사용해서 시간의 흐름을 감지해야 했습니다. 그 수정은 사막에서만 발견되는 희귀한 광물로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시간의 변화에 따라 색깔이 바뀌는 특성이 있었어요. 마법사는 이 수정을 이용해서 시간의 결을 파악하고 그것을 조작할 수 있었습니다. 투트모세 3세는 이 마법을 전쟁에서 사용했어요. 적군이 있는 지역의 시간을 느리게 만들어서 그들의 움직임을 둔화시키거나 반대로 자군이 있는 지역의 시간을 빠르게 해서 신속한 기동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작이 반복되면서 이집트 일부 지역에는 시간이 완전히 멈춰버린 곳들이 생겨났어요. 시간이 멈춘 지역에 들어간 사람들은 영원히 그 순간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들은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마치 시간이 정지된 조각상 같은 모습으로 영원히 그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집트 사막 깊숙한 곳에는 이런 시간 정지 지역들이 남아있다고 전해지며 가끔 탐험가들이 수천 년 전 모습 그대로 멈춰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곤 한다고 합니다. 이집트 마법사들이 제작한 저주받은 부적들은 현재까지도 세계 각지의 박물관에서 보관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부적들을 직접 만진 사람들 중 상당수가 원인 불명의 질병에 걸리거나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특별한 보호 장치 없이는 아무도 그 부적들에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적들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각각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제작된 마법 도구였어요. 죽음의 부적은 착용자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고, 광기의 부적은 정신을 파괴시켰으며, 저주의 부적은 착용자의 가족 전체에게 불행을 안겨주었습니다. 부적을 만드는 과정도 끔찍했어요. 먼저 특별한 금속을 준비해야 했는데 이 금속은 살인자의 피와 독사의 독을 섞어서 재련한 것이었습니다. 그 금속으로 부적의 기본 형태를 만든 후 희생자의 뼈를 갈아서 만든 가루를 뿌리고 고대 주문을 새겨 넣었어요. 가장 강력한 부적들은 인간의 영혼을 그 안에 봉인한 것들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특별한 의식을 통해 부적 안에 가두는 것인데 그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부적 안에서 고통받으면서 주인의 명령을 수행해야 했어요. 이런 부적들은 거의 무제한의 마법력을 발휘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극도로 위험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영혼 이식술은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기술이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한 사람의 영혼을 다른 사람의 몸에 이식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파라오들은 자신의 의식을 젊고 건강한 몸으로 옮겨가며 실질적인 불멸을 추구했어요. 영혼 이식술의 핵심은 영혼의 그릇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인간의 몸을 영혼이 임시로 거주하는 그릇으로 여겼고 적절한 의식을 통해 그 영혼을 다른 그릇으로 옮길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했습니다. 먼저 적합한 새로운 몸을 찾아야 했어요. 그 몸의 주인은 나이가 젊고 건강해야 했으며 특별한 조건들을 만족해야 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약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의 몸에는 다른 영혼이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적합한 대상을 찾은 후에는 그 사람을 특별한 방법으로 준비시켜야 했습니다. 몇 주 동안 특별한 약물을 투여해서 의식을 흐리게 만들고 동시에 마법적 의식을 통해 그들의 영혼을 약화시켰어요. 이 과정에서 대상은 점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며 마치 빈 껍데기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실제 이식 의식은 보름달이 뜨는 밤에 진행되었어요. 파라오와 대상이 나란히 누운 특별한 침대에서 복잡한 마법 장치를 통해 영혼의 전이가 이루어졌습니다. 의식이 성공하면 파라오의 영혼은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고 원래 파라오의 몸은 빈 껍데기가 되어 죽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런 이식에는 무서운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완전한 이식은 거의 불가능했고 대부분의 경우 두 영혼이 한 몸에 섞여서 존재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파라오는 자신의 기억과 함께 대상의 기억도 갖게 되었고 때로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부 파라오들은 이런 이식을 여러 번 반복했는데 그럴수록 그들의 정신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수십 명의 다른 사람들의 기억과 성격이 뒤섞여 있었고 때로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금지된 마법들에는 항상 끔찍한 대가가 따랐습니다. 어둠의 힘을 사용할 때마다 마법사들의 영혼은 조금씩 타락해갔고
결국에는 인간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들은 외형상으로는 인간이었지만 내면은 악마와 다를 바 없는 존재로 변해갔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어둠의 마법을 사용한 마법사들은 육체적으로도 변화를 겪었어요. 그들의 피부는 점점 창백해지고 차가워졌으며 눈동자는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손톱은 날카로워졌고 이빨은 야수처럼 뾰족해졌어요. 가장 무서운 것은 그들이 더 이상 거울에 비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겪은 마법사들은 인간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었어요. 그들은 사막의 깊숙한 곳이나 피라미드 지하의 비밀 공간에서 살면서 오직 파라오의 명령만을 수행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들을 그림자 존재라고 불렀는데 실제로 그들은 어둠 속에서만 활동했고 햇빛을 피했거든요. 이집트 왕조가 멸망한 후 이런 어둠의 지식들은 대부분 로마로 전해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중세 유럽의 마녀 사냥과 악마주의의 근원이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바티칸의 비밀 도서관에는 고대 이집트에서 가져온 금서들이 보관되어 있다고 전해집니다. 로마 황제들 중 일부는 이집트의 마법을 배우려고 했어요. 특히 칼리굴라와 네로는 이집트에서 가져온 마법사들을 궁전에 머물게 하며 금지된 의식들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들의 광기와 잔혹함도 이런 어둠의 마법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어요. 20세기 초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견한 하워드 카터와 그의 탐험대원들이 잇따라 의문의 죽음을 맞은 것도 이런 고대의 저주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건드린 것은 단순한 고고학적 유물이 아니라 3000년간 봉인되어 있던 어둠의 힘이었거든요. 카터의 탐험대 중 무덤을 처음 열었던 사람들은 모두 1년 안에 죽었어요. 어떤 이는 원인 불명의 열병으로, 다른 이는 교통사고로, 또 다른 이는 자살로. 공통점은 모두 죽기 전에 이상한 환각을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대 이집트의 신들이 나타나 자신들을 저주한다고 중얼거렸어요. 더 무서운 것은 무덤에서 나온 유물들이었습니다. 그 유물들을 만진 사람들은 손이 검게 변하거나 이상한 질병에 걸렸어요. 일부 유물들은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냈고 어떤 것들은 저절로 움직이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이집트 곳곳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비밀 지하실들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 안에는 고대 파라오들이 남긴 더욱 강력하고 위험한 마법 도구들이 숨겨져 있을 것이고 언젠가 그것들이 세상에 나온다면 인류 문명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최근 들어 이집트에서는 이상한 현상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정체불명의 빛이 목격되고 고대 신전 근처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해요. 일부 고고학자들은 이것이 기후 변화나 지진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고대의 봉인이 약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어둠의 마법은 단순한 미신이나 전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될 금기의 영역이었고 그 힘을 추구했던 파라오들은 결국 자신들이 만든 어둠에 삼켜져 버렸어요. 현재까지도 이집트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지식이 잘못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진실은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최근 들어 세계 각지에서 고대 이집트와 관련된 초자연적 현상들이 늘어나고 있고 일부 비밀 조직들이 고대의 금지된 지식을 복원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어쩌면 고대 파라오들의 저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영원한 권력의 꿈이 현재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언젠가는 그 어둠이 다시 세상을 뒤덮을 날이 올지도. 과연 인간은 신의 영역을 침범할 권리가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저 순순히 자연의 섭리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고대 이집트 파라오들의 선택과 그 결과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 불멸에 대한 갈망, 그리고 금기를 넘나드는 호기심,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인간의 본성들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걸었던 어둠의 길을 우리는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런 금기의 역사가 더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